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를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었냐면, 자, 지금 4.3절과 4.4절에서 노드 해석법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죠? 노드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를 잡아서 그 마디에서의 KCL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KCL을 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노드 전압이라는 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노드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KCL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 KCL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드 전압, 여기 있는 요 노드 볼테이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노드 해석법이었어요. 자, 근데 노드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소자와 소자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노드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얘가 있고 여기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이것들 사이에 있는 이 점들이 다 노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전체가 다 노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노드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슈퍼 노드라 그래서, 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전화번이 끼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미지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특별한 경우로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였죠. 전화번과 접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노드 전압이 아예 상수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전에 있던 문제가, 지금 이 경우에 여기 그라운드를 잡게 되면, 자, 이거 포함해서 이만큼이 슈퍼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노드 전압이 그냥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아니라 20V로 정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슈퍼노드라는 걸 잡았어요. 슈퍼노드라는 걸 잡았는데, 자, 슈퍼노드가, 이것도 이제 슈퍼노드예요. 슈퍼노드가 있을 때 이 슈퍼노드의 위치에 따라서 노드 전압이 달라질 수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미지수를 줄여주긴 하는데 어느 위치를 잡아도 다 20V가 아니라,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잡으면 20V가 되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아래쪽을 잡으면 0V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V니까 여기에 노드 전압을 V로 잡았을 때 지금 여기가 V와의 관계에 의해서 V 플러스 3이 나오는 거는 되는데, 그렇죠? 자, 얘를 하나의 노드로 봤을 때 지금 위치에 따라서 이 전압값이 달라지더라. 이거는 주의해야겠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예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자, 슈퍼노드와 관련된 예제 하나를 더 풀고 나면 이제 4.4절 끝나고요. 오늘 이제 4.5절에서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 그리고 이제 4.6절에서는 전류원이 포함된 경우를 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슈퍼 메쉬라고 얘기할 건데, 자, 그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4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4장까지라고 했으니까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뭐 이번 주 내에 다 끝나게 될 거고, 이제 과제 또 나가겠죠? 자, 과제 또 열심히 하면 돼요. 자, 봅시다. 문제 4.10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노드 전압 V1과 V2를 구하래요. 그리고 자, 전류 I를 구하래요. 자, 보면은, 자,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해석할 때 일단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좀 잡아주세요. 레퍼런스를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아준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조금 더 간략해져요. 그러면 자, 아래쪽 노드, 지금 이만큼이 다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노드가 되는데 이 노드에 걸려있는 전압이 0V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전압원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노드 전압을 구할 때 노드 전압이 미지수가 하나씩 없어졌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50V를 끼고 있는 큰 노드를, 자, 전압원을 끼고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노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압원을 끼고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노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50V 전압원을 기준으로, 자, 여기는 자, 50V가 되겠지. 자, 노드 전압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아래쪽은 다 0V가 될 거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전압원이. 여기 있는 이거. 자, 종속 전압원도 여기서 슈퍼 노드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종속 전압원을 끼고 또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래쪽은 0V지만 위쪽 노드는 10V만큼이 나오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V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리면, 자,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노드 50V,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가 0. 지금 여기 그라운드를 안 잡아줬는데 여기를 50으로 잡겠다는 얘기는
여기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이미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이 이제 10V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노드 전압이 총 몇 개 있어요? 여기 V1, V2. 자, 요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노드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노드 방정식 쓰기 전에 이제 V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줘야지. 요 V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V1과 V2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는지. 자, 지금 보면은 여기 V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이 위치가 10V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줬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값이 왼쪽 전압에서 오른쪽 전압을 뺀 값이 V가 되겠죠.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자, 왼쪽에서의 전압 10V 마이너스 자, V1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여기 할당되어 있는 이 V라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V를 우리가 뭐 V1 혹은 V2로 나타내주면 미지수가 총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V는 9분의 1 V1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요걸 조금 이따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 노드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첫 번째 노드, V1이라고 하는 노드예요. 자, 여기 좀 복잡한 것들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V1이라고 하는 노드에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KCL을 쓰는 거잖아요. 자, KCL을 지금 I라고 하는 전류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고 있다,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자, 나가는 전류가 하나 있어요. 자, 컨덕턴스로 쓰여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4 곱하기 V1이겠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래쪽 0V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전압 V1. 자, 여기 4지멘스라고 하는 이 저항의 양단에는 컨덕턴스의 양단에는 지금 V1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V1 곱하기 4를 해서 지금 4V1이라고 하는 게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전류가 10A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A가 쓰여져 있고 아까 이제 여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전류가 있잖아요. 이거를 I로 봤는데 I로 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풀어 써주는 게 더 낫겠죠. 미지수를 줄여줘야 되니까 여기에 I까지 포함돼 버리면 미지수가 총 3개가 돼서 식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I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V1과 V2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드 전압을 V2로 잡아줬어요. 그러면 자, 여기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의 노드 전압도 V2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지멘스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여기 지금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보겠죠. 왜냐하면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봤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지멘스 곱하기 V2 마이너스 V1만큼의 전압이 여기 곱해지면 이게 전류의 값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노드 1번 노드에서 식이고 이거를 V1과 V2의 관계식으로 정리를 해서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드로 갑시다. V2로 갈 거예요. 자, 여기 복잡한 거 좀 지우고. 자, V2로 갈 건데 V2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일단 이렇게 되었을 때 전류원이 나가는 전류가 있으면 얘는 그냥 그대로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지금 I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도 누가 질문해서 대답했듯이 방향은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면 돼요. 꼭 내가 한 것처럼 모두 나간다고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아준 거에 맞춰서 부호만 잘 결정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6A의 전류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I만큼의 전류가 또 나가고 있고 그 지멘스를 통해서 전류가 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은 어느 한쪽은 0이겠죠. 들어온 전류가 없으니까 0이고 나가는 전류를 보게 되면 6A가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I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이 지멘스를 통해서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2 마이너스 V1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멘스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나가고 있고 자, 마지막 여기 구 지멘스를 통해서 나가는 걸 보면 구 지멘스의 아래쪽에 있는 얘는
V라고 하는 노드 전압을 갖고 있고 위쪽은 V2라고 하는 노드 전압을 갖고 있죠. 그래서 V2-10V 곱하기 9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 V라고 하는 것을 9분의 1 V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V 대신에 얘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식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미지수 두 개에 이제 방정식이 두 개니까 우리가 V1과 V2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앞에서 배웠었던 이제 뭐 행렬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거를 우리가 행렬식으로 표현하게, 그러니까 행렬의 형태로 매트릭스 폼으로 적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적어줄 수 있고, 자, 이거를 자, 역행렬을 통해서 푸는 방법을 이용하면 자, 이와 같이 풀어지더라. 자,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자, V1의 값 3분의 7V, V2의 값 2V예요. 그러면 이제 전류 I를 구해야 되죠. 전류 I는 아까 이 지멘스에다가 V2-V1을 계산해 줬으면 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전류 I는 마이너스 3분의 2A 돼요. 자, 요게 이제 4.4절의 마지막 예제였고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의 마지막 예제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짚고 좀 넘어갑시다.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로 들어갈 거예요. 메쉬 어널리시스는 앞에 부분들보다는 조금 문제가 적어요. 대부분 이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예요. 그러니까 룹을 가정하고 그 룹에서의 방정식을 쓰는 건데 우리가 룹을 이루고 있는 회로에서 썼던 방정식이 KVL이죠. 결국은 단계식이 KVL이죠. 자, 그래서 그 KVL과 관련된 건데 자, 메쉬 커런트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잘 모르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의 수일 때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 메쉬 이퀘이션이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 그 메쉬 이퀘이션이라는 게 결국 KVL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뭐 회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로를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보잖아요. 이게 메쉬 커런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 뭐 저항 R, 뭐 전압 V 뭐 다 알고 있으면 이 전류 I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류, 메쉬 커런트라고 하는 I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KVL을 이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가 결국은 옴의 법칙, 그다음에 KVL, KCL을 가지고 자, 확장되는 개념인 거지 새로운 뭔가를 더 배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점점 확장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배운 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데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세요. 뭐 과제를 내주는 것도 있는데 과제 문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꼭 좀 풀어보기를 바랄게요. 제가 내주는 과제는 최소한의 문제예요. 그것보다 더 풀어야지만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룹과 메쉬라고 나와 있는데 룹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룹이 더 큰 개념이에요. 룹이 메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룹이 메쉬를 포함하는 개념에서 어떤 그러니까 닫힌 패스를 다 룹이라고 불러요. 자, 메쉬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엘리먼트가 안쪽에 없는 그런 경우를 메쉬라고 불러요. 지금 자,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게 있고 이 밑에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회로를 자, 지난번에 과제 관련해서 누가 질문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이 선하고 이 선이 서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뭐지? 그러니까 위로 지나간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노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이패스 한다는 의미로 돼요. 자, 그렇고 지금 보면은 자, 얘를 다시 그리면 지금 이거를 안쪽에 넣으나 바깥쪽에 넣으나 회로가 달라지지 않아요. 자,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연결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오나 안쪽으로 이렇게 가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자, 이 경우는 메쉬예요. 자, 안쪽에 이런 룹이 있는데 그 룹이 어떤 엘리먼트도 포함하고 있지 않죠. 자, 이거는 메쉬가 맞아요. 자, 근데 이 경우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서 그려보면 자, 지금 보면은 얘를 안쪽이 이렇게 X자로 크로스가 되어 있는데 자, 얘와 얘가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지금 얘가 계속 걸려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바깥쪽에 이것도 그릴 때 안쪽에 지금 이 걸리는 이 부분이 있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메쉬로 보지 않고 룹은 맞는데 메쉬로 보지는 않아요. 자, 근데 뭐 이거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게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는 적어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게 있으면 그냥 다 메쉬 어널리시스를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개념만 알아둡시다. 룹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메쉬라는 개념이 조금 더 좁은 개념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예제 4.12는 같이 풀 거예요. 근데 예제 4.13은 이제 각자 풀어봐야 되는데 이제 책이 없는 사람들 있죠. 예제 4.13은 제가 게시판에다가 이 클래스 그러니까 강의 자료 게시판에다가 요 예제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4.11을 보면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I1과 I2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되는 전류가 지금 이거예요. 자, 원래는 만약에 문제에서 I1과 I2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임의의 방향으로 메쉬 커런트를 설정을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연습한 단계라서 이거를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I1 왼쪽 룹에서 그리고 오른쪽 룹에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I2로 받고 우리가 이제 몇 번 겪어봤지만 가운데 있는 이거를 우리가 커먼 브랜치라고 이제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메쉬가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 메쉬에 대해서 KVL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죠. 그리고 얘도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전압 상승량이 여기 VG1으로 쓰여져 있고요. 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R1에다가는 지금 I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R1, I1 곱하면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저기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강화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I1, R1. 자, 그러면 이제 R3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인데 지금 보면은 R3를 기준으로 I1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I2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에서 I2라고 하는 전류를 빼면 이 I3라고 하는 이것만큼이 나오게 되겠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인 건데 지금 R3 기준으로 I1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I2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겹치는 부분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I3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3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그러니까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전압 강화량이라고 하는 게 R3 곱하기 I3가 되는 건데 그러면 R3 곱하기 I3에 요 I3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R3에 I1 마이너스 I2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의 전압 강화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게 왜 쓰여졌는지 알겠죠? 괄호를 풀어버리면 I1 곱하기 R3에서 I2 곱하기 R3를 뺀 것만큼이 나오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메쉬를 같이 봅시다. 자, 두 번째 메쉬는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수동보호는 만족하니까. 자, 지금 R3가 문제인데 R3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게요. 예.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실수를 덜 하는 방법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게 설정하는 게 실수를 좀 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전압 강하죠. 수동보호 규정 만족하죠. 그럼 보게 되면 자, R2 곱하기 I2 지금 여기에서의 전압 더하기 자, VG2 더하기 자, 여기를 봐야 되는데 R3에서 이제는 I2가 기준 방향이 됐어요. 아래쪽이 플러스고 위쪽이 마이너스가 I2가 기준 방향이야. 그럼 기준 방향에서 기준의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의 전압 강화는 이제 I2를 했을 때 아니, I2가 아니.
R3를 했을 때 I2 마이너스 I1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거 이퀄 0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뭐지? VG2를 등호의 바깥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IG2가 되고 그래서 I2, R2 그쵸? I2, R2 그리고 I2, R3 여기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I1, R3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방정식 두 개 세웠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식처럼 간략화가 되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R1, R2, R3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치화되진 않는데 R1, R2, R3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르는 미지수는 I1과 I2예요. 이 I1과 I2를 구하는 방법을 뭐 가우스 소거법 혹은 뭐 역행렬 혹은 크라메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의 형태로 매트릭스 폼으로 지금 써준 게 이렇고 이것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네. 자, 알겠죠? 자, 요거는 제가 문제를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 4.14를 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메쉬 커런트 I1과 I2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I1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왼쪽 메쉬에 흐르는 게 I1의 전류,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그리고 오른쪽에 흐르는 게 I2의 전류, 이것도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자, 그러면 I1과 I2를 구하고 여기 보면은 자, 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가 하나 있대요. 자, 여기 있는 요거죠. 자, 이 V인데 여기 V가 어디서 오냐는 걸로 확인해야 돼요.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문제 풀 때. 자, 여기 1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예요. 자, 그러면 이제 V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를 일단 먼저 정하고 넘어갑시다. 자, 전압 V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 기준점을 항상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기준점 알려준 거예요. 위쪽을 마이너스로 잡았고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러면 아래쪽이 더 높은 전압이고 위쪽이 더 낮은 전압이죠. 자,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어느 거냐면 I2예요. 그럼 I2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겠죠. 수동 보기를 만족하는 걸로. 그래서 자, V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항과 전류의 곱일 거라서 저항 1옴과 전류 얼마만큼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플러스가 아래쪽이고 마이너스가 위쪽이니까 이 방향대로 전류가 흐르는 I2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I2 마이너스 I1만큼의 전류가 저기 흐를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I2 마이너스 I1이라고 써주면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V1과 V2 아니 I1과 I2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I1과 I2를 구하러 가야겠지. 자, I1과 I2 그려 봅시다. 자, 왼쪽에서 KVL을 쓸 거예요. 왼쪽에서 KVL을 쓸 건데 자, I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플러스. 그렇죠? 여기도 그냥 임의로 플러스 마이너스 자, V가 쓰여져 있지만 아래쪽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쉽게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처음에 여기서 전압 강하량이 있나요? 전압 상승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만 있지. 그래서 자, 한쪽 끝은 지금 0으로 나와요. 전압 강화만 있고 전압 상승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전압 강화된 거를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일단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죠. 2V만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저 V를 없애줄 거예요. 지금은 일단 2V를 놓읍시다. 그리고 나면 자, 요 2옴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옴의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지금 전류의 기준 방향을 I1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2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거가 지금 여기 2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에요. 가운데 이제 커먼 브랜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여기 1옴도 내가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봤기 때문에 I1이 순방향이에요. 그렇죠? 기준 방향을 I1으로 잡았을 때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1이 생략되어 있고 I1 마이너스 I2가 곱해지면
이게 지금 1옴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강화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여기. 자, 얘는 간단하지. 그렇죠? I1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자, 여기 1이 생략되어 있긴 해요. I1 곱하기 1.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가 하나 남았네. 2옴에다가 전류 I1을 곱해줬을 때 나타나는 전압 강화량 2I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이 V 대신에 이거를 넣고 정리를 다시 해주면 자, 4I1 마이너스 I2 이퀄 0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자, 두 번째 식은 복잡하니까 좀 지워보고 자, 오른쪽에 있는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를 이용해서 KVL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가네.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지금은 뭐 연습하는 단계니까 요 가운데 있는 저항을 뭐 1옴 따로 2옴 따로 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1옴과 2옴이 직렬 연결이니까 그냥 3옴으로 합쳐서 봐도 돼요. 그게 더 훨씬 편하지. 그렇죠? 케이블을 쓰는 거고 우리가 뭐 지금 1옴에 걸려 있는 거 2옴에 걸려 있는 게 신경 쓸 게 아니라 I1과 I2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3옴의 저항의 양단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량은 3 곱하기 I2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디 갔어? 여기 3 곱하기 I2가 나왔죠. 자, 그리고 3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0V, 이퀄 옆에 30V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걸로 봤고 그리고 지금 여기 봐야 되죠. 자, 1옴의 양단에서 1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을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준 방향이 I2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커먼 브랜치에서 I2를 기준으로 봤을 때 I1을 빼준 것만큼 1옴과 2옴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지금 자, 1 곱하기 I2 마이너스 I1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2 곱하기 I2 마이너스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그냥 합해서 3 곱하기 I2 마이너스 I1으로 봐도 돼요. 자, 직렬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 그냥 단수 합이니까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거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했을 때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는 크라머의 법칙을 이용해서 아니다, 여기 역행렬이구나. 역행렬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사실 2개짜리 계산하는데 이렇게 쓰는 건 좀 과해. 그냥 뭐 적당한 수 곱하고 뭐 빼서 더하고 빼서 하는 게 더 쉽겠죠. 근데 알아야 되니까 크라마의 법칙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꾸준히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전류원이 이제 미지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슈퍼 노드라고 하는 거는 전압원이 노드 볼테이지에 붙어있는 언노운 파라미터를 줄여줬잖아요. 여기서는 자 전류원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요, 얘기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자 메쉬를 더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룹을 더 큰 룹을 만들어 주는 건데 더 큰 메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서도 앞에 슈퍼노드와 마찬가지로 그 메쉬의 위치에 따라서 전류의 값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돼요. 알겠죠? 아까 우리가 슈퍼노드를 했을 때 슈퍼노드의 위치에 따라서 노드 전압이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다를 수 있었잖아요. 물론 같은 그 미지의 상수, 미지수로 표현된다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사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노드였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로 본다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서 전류의 값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자 보면은 일단 먼저 슈퍼메쉬를 쓰지 않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이거를 이제 슈퍼메쉬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 지금 이 전류원이 IG1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는 이 I3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겪어봤지만 알고 있는 값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IG1이라고 하는 게 뭐 2A 전류가 흐르는 전류원이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선상에는 모두 다 2A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메쉬 커런트를 I3로 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방향이 반대긴 하지. 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2A가 흐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값을 알 수는 있죠. 얼마? 만약에 2A로 가정했을 때 I3가 마이너스 2A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구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되게 복잡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세요. 자, 전류원이 껴있으면 앞으로 자 전압원이 껴있으면 자 우리가 노드 전압을 알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지금 여기도 전압원이 하나 껴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슈퍼노드를 쓸 건 아니지만 아래쪽을 0V를 본다면 여기 노드 전압, 여기 노드 전압이 VG3로 그냥 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전류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전류원이 포함된 이 메쉬는 자, 이 I3가 마이너스 IG1으로 그냥 정해져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얘는 이렇게 줄여지진 않겠지. I1과 I2의 관계식으로 될 거예요. 자, IG2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게 I1과 I2가 있어요. 자, I2는 지금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 브랜치를 봤을 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지금 I1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지금 IG2가 결국 만들어내는 게 I2-I1만큼의 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I2 혹은 I1 중에 하나는 없어져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 줄었어요. 자, 그리고 뭐 뒤에서 보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미 I1을 지금 그러니까 I1을 옮겨서 아니다. I2로 옮기자. I2를 IG2 플러스 I1으로 봅시다. 그러면 자, I2가 IG2 마이너스 플러스 I1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가운데 있는 얘가 하는 역할이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얘가 하는 역할은 왼쪽과 오른쪽의 전류의 차를 유지해 주는 게 역할이었어요. 아니면 그 전류를 공급해 주는 게 역할이었지. 근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게 I1에서 IG2 마이너스 IG2 플러스 I1으로 바뀌면서 자, IG2 그러니까 I2라고 하는 것이 IG2를 포함하고 있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크게 하나의 메쉬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거를 슈퍼 메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류원이 가운데 있으면 그 전류원을 띄어내고 크게 돌릴 수 있는 메쉬가 하나 생겨요. 자, 그리고 그 전류원이 없어지면서 그냥 그게 아예 무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딘가에 뭐 미지의 뭐 전류값을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요. 알겠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슈퍼 메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뭐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I2, I1, I2, I3가 있을 때 지금 IG1이라고 하는 것이 I3의 값을 결정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방향이 I3는 지금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IG1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I3는 방향만 다르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지금 IG1과 같은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IG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보는 거예요. 주어진 상수. 그래서 상수 값을 정해줬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끼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슈퍼넷에서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I2라고 하는 게 IG2 더하기 I1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자, 이 아래쪽에서 I1 그리고 여기가 IG2 더하기 I1으로 바뀌게 되면 자, I2라는 한 미지수는 이제 없어진 거고 그리고 IG2도 지금 하는 역할이 I1과 I2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그거를 우리가 빼고 생각해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이 다 포함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제 식용을 안 써도 되더라.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딱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I1 하나만 구하면 되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 지금 이와 같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게 되면 슈퍼 메쉬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슈퍼메쉬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커런트 소스를 없애요. 그래서 이제 슈퍼메쉬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KVL을 쓸 수 있다. 자, 모든 커런트 소스를 없애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개방된 회로가 나와야 되죠. 그 커런트 소스 대신에 개방된 회로가 나오게 되고 지금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때 얘를 개방시키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없는 그냥 큰 하나의 메쉬가 나오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슈퍼 메쉬에 해당돼요. 물론 위에도 개방을 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이 값이 아는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자 여기 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죠. 왜냐면 그 메쉬 커런트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얘를 하나만 계산하면 되죠. 자,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이고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메쉬가 하나예요. 그럼 미지수 하나에 방정식 하나니까 우리가 I1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풀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메쉬에서의 KVL이에요. 근데 KVL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있어서 전류가 다르다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자, 위쪽에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IG1만큼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죠. 자, 그러면 자, R1을 기준으로 볼까요? R1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를 삼냐가 중요한 건데 자, I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 내가 임의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자, R1을 기준으로 전류가 두 개 흘러요. 맞아요? I1의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IG1의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죠? 맞아? 여기 마이너스 IG1 참 마이너스 IG1의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게 되지. 그러면 자 R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지금 방향이 반대죠. I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IG1만큼의 전류가 R1에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R1 곱하기 IG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IG1이니까 플러스 IG1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R1의 양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량. 그리고 R2를 기준으로 보면 R2에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I1 더하기 IG2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IG1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죠. 얘 때문에 좀 헷갈리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이게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남아있어서 그런데 마이너스 IG1이에요. 그러면 지금 R2를 기준으로 했을 때 I1 더하기 IG2만큼의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거기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IG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IG1만큼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R2를 곱하게 되면 이 R2에서의 전압 강화량이에요. 그래서 자 R2 곱하기 I1 플러스 IG2 더하기 자 마이너스니까 IG1만큼이 더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지 여기 R3. R3는 지금 우리가 I1 더하기 IG2만 고려해주면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R3 곱하기 I1 더하기 IG2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I1 하나니까 방정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여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 그 전류원을 오픈시키되 그 전류원과 주변 그 전류들 간의 관계식을 잘 세워서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뭐 미지수가 하나 없어지든지 아니면 뭐 관계식으로 표현돼서 하나 또 아예 상수가 되든지 아니면 관계식으로 표현돼서 하나가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15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지금 요게 지금 4장의 마지막 예제예요. 근데 좀 복잡하게 생겼죠. 자, 파악해 보면은 지금 여기
전화번이 하나 있고 I2 있고 I3 있고 I4가 있어요. 그리고 I1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보면 돼요. 자,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슈퍼노드를 쓰라고는 안 했지만 아래쪽을 그라운드를 잡게 되면 위쪽에 여기 혹은 여기 노드의 전압이 2V가 되게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슈퍼노드화 되어서 2V의 전압이 저기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I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가운데 9A의 전류원이 있어요. I1과 I3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얘도 오픈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픈시킬 때 보면은 지금 왼쪽은 I1의 전류가 흘러야 되지만 가운데 쪽은 I3의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I1의 기준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9A의 전류원이 I1과는 같은 방향 그리고 I3와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9A가 9라고 하는 값이 I1-I3로 계산이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9라고 하는 게 I1-I3로 되는 거고 그래서 I3 대신에 I1-9로 쓸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식이 바뀌고 여기 가운데가 오픈이 되어서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지금 원래 메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뚫리면서 크게 하나가 됐어요. 근데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종속 전류원이 하나 또 있어요. 이 전류원도, 이 종속 전류원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I1-9A와 오른쪽을 좀 더 계산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일단 여기 I4가 있다고 그러면 그 I4와의 관계식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자, 그것이 지금 보면은 I4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I4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종속 전류원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I1-9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지금 이 VX라고 하는 값이 I4-I1-9로 계산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요거를 계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EVX라는 하는 값이 있잖아요. 요 EVX라고 하는 값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그래서 EVX라고 하는 값이 여기 보면은 I4-I3로 된 거는 지금 여기 I4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지금 EVX라고 하는 종속 전류원과 같은 방향, I3가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뭐 I4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I3라고 하는 것 대신에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가서 여기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I3 대신에 지금 I1-9예요. 요거를 대신 넣어서 정리를 하면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I4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I4 대신에 지금 넣어줬어요. 그러면 자, 여기도 관계식을 잡아줬고 오픈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오픈시키고 나면 지금 이와 같은 큰 메쉬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전화번이기 때문에 노드 전압을 알려주는 거고 전류값의 영향을 지금 그러니까 메쉬를 만드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 슈퍼메쉬를 이용해서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봤어요.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것들을 이제 몇 개 보면 지금 VX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껴있는 얘예요. 그러면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봤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옴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가운데 껴있는 커먼 브랜치죠. 그래서 보면은 자 I1이 위에서 아래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고 자 I2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VX라고 하는 거는 전압 강화, 그러니까 수동목을 좀 만족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2 곱하기 I1-I2로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IY, 지금 여기 이제 IY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IY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값이에요. 지금 이 오른쪽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지금 얘랑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같은
도선을 흐르고 있는 전류는 뭐 절대값은 같아야 되고 부호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얘는 이렇게 흐르고 있고 IY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IY는 우리가 설정한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IY는 지금 우리가 구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VX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구한 이 VX를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했고 이제 메쉬,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자,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총 몇 개냐면 2개예요. I1 모르고 있고 지금 위쪽에 있는 I2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메쉬 방정식만 우리가 세울 수 있으면 문제를 깔끔하게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아래쪽에 있는 식부터 보면 아니요, 여기부터 봅시다. 이거부터 보면 자, 1옴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게요. 그러면 1옴의 양단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하가 1 곱하기 I2만큼이겠죠. 그래서 자, 1 곱하기 I2 나오고 자, 3IY라고 하는 것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류의 방향을 봤을 때 수동 보기를 만족하니까 자, 그래서 3IY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자, 1옴은 지금 양쪽에 껴있죠. 위쪽과 아래쪽에 껴있어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I2가 수동 보기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고 아래쪽에서는 I1-9A만큼이 수동 보기정을 그러니까 위배하는 방향 쪽으로 가요. 그러면 I1에서 I2에서 그러니까 I1-9만큼을 빼준 전류가 여기에 흐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 1옴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압 강화량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VX를 계산해 주면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VX만큼이 혹은 여기 2옴에 걸려 있는 2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VX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방향이 반대예요. 지금 VX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압 상승된 양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VX를 우리가 미리 구한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다시 구해도 돼요. 자, 2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2 곱하기 어떤 전류인데 전류가 I2는 지금 방향이 일수동분을 만족하는 방향. 그렇죠? I2 그리고 I1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방향을 봤을 때 수동분을 위배하는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I1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또 일어나게 되어서 여기 이렇게 되고 그게 0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위쪽에 있는 메쉬에서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제 슈퍼메쉬에 대해서 봅시다. 자, 슈퍼메쉬를 해석할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치마다 전류의 값이 달라지는 것만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자, 여기서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로 볼게요.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로 볼게요. 자, 여기 맨 오른쪽 보면은 이 방향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게요. 자, 각각의 원래 있던 메쉬의 커런트의 방향에 따라서 수동보 규정을 설정해 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풀 때도 수동보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써주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I1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화살표가 들어가고 있고 이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만큼의 전압 상승이 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자, 2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자, I1 마이너스 I2만큼의 전류가 2옴에 흘러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I1이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I1 마이너스 I2가 돼요. 자, 여기 있는 이것이 2옴의 양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갑시다. 1옴짜리를 봅시다. 1옴짜리를 보면은, 자,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얘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의 전류 값이고, 그러면, 자, 1 곱하기, 자, 저기 브랜치를 흐르는, 그러니까 커먼 브랜치를 흐르는 전류가 I1 마이너스 9, 그리고 I2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마이너스 I2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요게 여기 가운데 있는 요 1옴의 양단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예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여기 이제 얘 계산해 주면 되고 얘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지금 이 방향으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메쉬의 커런트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이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전압 상승이 일어나게 되죠. 3I, Y만큼의 전압 상승이 그래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옴을 보게 되면 얘는 그게 간단하지. 전류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른다고 봤을 때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 2 곱하기 I1 플러스 2VX 마이너스 9. 근데 우리가 VX를 구해준 게 있으니까 얘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직 정리가 다 안 끝났구나. 예, 어쨌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와요. 그래서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은 두 개, I1과 I2만 사용한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매트릭스 폼으로 쓸 수 있고, 자,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4가 되고, 역행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I1 값이 2A, 그리고 I2 값이 지금 0A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복잡하긴 했죠. 자, 4장의 맨 마지막 문제여서 조금, 그러니까 제일 복잡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면 4장이 끝났어요. 자, 5장이에요. 5장은 뭐냐면 5장의 주제는 자, 에너지 스토리지 엘리먼트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소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랑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랑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자, 독립전압원이나 종속전압원 혹은 독립전류원이나 종속전류원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강제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5장에서 다룰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저장된 에너지를 외부에 공급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외부에 공급하는 에너지는 이거 내부에, 그러니까 인덕터와 커패시터 내부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냐에 따라서 뭐 무한히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뭐냐면, 자, 뭐 전압원이나 전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직류 전압원, 직류 전류원을 가정하면, 자, 일정한 값을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공급을 해요. 근데 커패시터나 인덕터는 이렇게 일정한 값을 계속 공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에너지량이 이미 제한이 되어 있어. 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냐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이거를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데, 자, 감소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외부에 공급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소자가 에너지를 내부에 저장하고 있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저장하고 있다가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겠지,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어디 갔냐? 여기 안 나오나? 아, 6장에 나오나 보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나와야 될 게 있는데 일단 그냥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새로 도입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이런 두 개의 A1, A2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자, 기울기가 어느 게 더 커요? 응?
아, 이거 이렇게 한참 생각해야 될 문제야? 어? A2, 그쵸? 자, 그냥 딱 봐도 어떤 게 더 빨리 증가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뭘로 나타내요? 기울기가 크다, 작다로 이 직선을 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울기 값을 얘기하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혹은 얼마나 천천히 증가하는지가 나와요. 물론 이제 감소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기울기 값을 우리가 알면 이 직선의 어떤 특징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소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자, 뭐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를 뭐 A1 아래쪽으로 A2라고 했을 때 A2가 A1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여기 시간축이라고 했을 때 빨리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뭘로 얘기할 거야? 기울기? 아니죠. 여기서 기울기를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뭔가가 있어야지 얘를 정의할 수 있겠죠. 더 빨리 감소한다, 더 천천히 감소한다, 지수 함수에서. 그거를 우리가 타임 컨스탄트라는 것, 혹은 시상수라는 것을 도입해서 정해야 할 거예요. 자, 시상수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처음 출발점을 1이라고 했을 때, 이것에 63%만큼 감소한 점의 시간을 잡아줘요. 여기 63%만큼 감소하고 나면 여기 37%만큼 남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63%만큼 감소한 거나 37% 남은 거나 같은 거잖아요. 63%만큼 감소했을 때 그때의 시간. 그리고 얘도 지금 이제 63%만큼 감소했을 때 그때의 시간. 여기가 되겠지. 자, 같은 출발점을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가 T1, T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타임 컨스탄트 혹은 시상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시상수를 가지고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 얼마나 천천히 감소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에너지가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축적되는 개념은 적분이에요. 더해지는 거, 덧셈 혹은 적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테그랄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이제 미분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5장에서 배우게 될 우리가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그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을 우리가 적분으로서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루면서 나타나는 KVL이나 KCL 같은 경우는 미분 형태이거나 아니면 적분 형태의 식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6장부터는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 혹은 2차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자,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항 그러니까 뭐 y를 그냥 봤을 때 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시간에서 1차 미분항이잖아요. 1차 미분항이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 그러니까 미분항인 경우를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 그리고 이게 최고차 항인 경우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자, 1차 미분 방정식이 포함된 회로를 우리가 1차 회로 그리고 2차 미분 방정식이 포함된 회로를 2차 회로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6장과 7장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6장과 7장에서 요 1차 미분 회로와 2차 미분 회로를 배우고 나면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다 배웠어요. 2학기 때 그럼 뭘 하느냐? 똑같은 걸 하는데 직류가 아니라 이제 교류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부라는 게 우리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전봇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변압기 달려 있고 자,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할 때는 교류의 형태로 공급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류의 형태로 공급하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쓸 때 뭐 교류 전화번호로 쓰는 경우가 있고 직류 전화번호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류 전화번호로 써야 되는 경우는 그냥 쓰면 되고 근데 이제 줄여는 줘야 되지. 변압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뭐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오는 거를 뭐 가정용 220V인가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압을 시켜주는 거고 직류 전압으로 만들어질 때는 뭐 그건 좀 복잡해요. 뭐 반도체 회로를 이용해서 정류 작용을 이용하고 뭐 하여간 그건 내년에 배웁시다.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 과정도 필요해요. 그거를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2학기 때는 그냥 좀 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교류라는 그 전화번 혹은 전류원을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지, 1학기 때 배우고 나면 2학기 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커패시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물리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오hm 법칙을 했던 것처럼 커패시터도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이 있어요. 그 관계식이 나올 거고, 자, 지금 그게 여기서 나오고, 자, 우리가 커패시터도 저항과 마찬가지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의 커패시턴스 상수로 만들어주는 거를 자, 여기서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면 5.4절에서 인덕터를 다뤄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 코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뭐 이거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축전기?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지.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축전기가 제일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예, 말 그대로 전기를 그러니까 축적한다고 해서 축전기라고 쓰더라고요. 그렇고, 자, 여기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전압 전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5.5절에, 그리고 5.6절에 이제 인덕터의 직렬, 병렬, 합성 과정을 배워요. 그리고 나면 자, DC 스테디 스테이트까지 배우고, 자, 여기는 하지 않아요. 자, 5.8과 5.9절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5.7절까지만 다루면 된다는 거예요. 자, DC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직류 정상 상태가 되었을 때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개방시켜요. 개방 회로를 취급해요. 인덕터는 단락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그 수동 소자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대표적인 수동 소자가 저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도 과연 수동 소자냐? 예, 수동 소자는 맞아요. 수동 소자는 맞는데 저항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소모만 하는 수동 소자이고,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도 하는 수동 소자예요. 그 부분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저항만 포함된 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항과 이제 뭐 전압원, 전류원을 포함된 회로. 이때는 우리가 오hm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 곱셈, 나눗셈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칙 연산으로서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 커패시터나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는 그냥 단순한 덧셈, 나눗셈, 뺄셈,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분, 적분의 관계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고, 회로 해석의 관점에서는 동일해요. KCL을 쓰던 KVL을 쓰던 오hm 법칙을 쓰던 다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 적분, 미분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전압 전류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문제를 전혀 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여기 뭐 미분 적분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는 이유가 자,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이나믹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긴 한다. 이건 그냥 뭐 상식적인 얘기로. 자, 그래서 지금 커패시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가볍게 들으세요. 뭐 크게 뭐 문제 푸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커패시터가 어떤 건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커패시터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어떤 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도체 플레이트가 있고 그 플레이트 사이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 갔냐? 다이일렉트릭 어쩌고 있습니다. 여기. 예. 인슐레이터나 다이일렉트릭한 물질을 채워 넣어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인슐레이터라는 게 절연체죠. 절연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는 끊어진 걸로 봐요. 자, 얘는 끊어진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 개방 회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전류는 흐르지 않게 하지만 뭘 하냐면 에너지를 수집해요. 에너지를 축적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자,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이만큼의 전압이 있겠죠. 자, 양단에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럼 그 전압에 의해서 이 내부에 자, 우리가 그 전하라고 하는 차지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차지들이 계속 모여요. 극성에 맞춰서. 그럼 모이게 되면 그 차지에 의해서 자, 지금 여기 우리가 공급하는 게 전기 에너지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고 여기 있는 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전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그 최소 단위지.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잡고 있는 경우에 에너지는 축적이 되고 외부의 전기장이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커패시터 혹은 축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내부에서 자, 위쪽으로 지금 플러스 차지가 모이고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차지가 모였다고 했을 때 내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의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를 다 더하게 되면 그것은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항상 0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VAB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1쿨롱의 차지를 갖다가 이거를 크로스해서 옮기는데 드는 2를 갖다가 우리가 VAB로 정의를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리니어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전압이에요. 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리고 Y축이 전하예요.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자, 그 사이에 어떤 비례 상수가 있게 되겠죠.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커패시턴스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Q는 CV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면은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단자 법칙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걸 여기다 다 쓸 수 있어요. 단자 법칙을 쓸 수 있는데 단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을 어떤 소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쓰는 거죠. 함수식을 쓸 때 자, Q equal CV라고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1장에서 배웠었어요. 전류라고 하는 것이 단위 시간당 전하의 변화량이었어요. 그래서 자, dt분의 dq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q 대신에 여기 있는 요 q 대신에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자, c 곱하기 dt분의 dv가 나오게 되죠. 자, 요거 외워야 돼요. 아이고, 다시. 아까 얘기했었죠. 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다른 거는 그냥 흘려들어도 돼요. 흘려들어도 되는데, 자,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식 중에 지금 전류식이 나왔어요. 자, 컵페이스터에서의 전류식. 자, C 곱하기 DT분의 DV로 정의됩니다. 자,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이제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압의 값이 혹은 전류의 값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커패시터의 가운데는 이제 인슐레이터가 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전류가 지금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 이 식을 봤을 때 전압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면 자, 미분값이 0이 아니면 전류값이 나오겠죠. 자,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 전압값이 뭐 상수 2예요. 그럼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0이죠. 그래서 전류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전압이 변화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게 되면 이 값이 더 이상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겠죠. 그때는 전류가 흘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우리가 자, 수동보 규정을 따져줘요. 수동보 규정을 따져주는데 수동보 규정에 위배되게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저항을 해석했을 때랑 거의 유사해요. 자, 전압 전류 간의 관계가 우리가 오메 법칙이 아니라 이와 같은 미분의 형태로 나왔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 뭐 수동보 규정이든 KVA이든 KCL이든 그거는 다 그대로 쓰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전류가
지금 미분의 형태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압은 반대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적분의 형태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자 뒤에 여기 있고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적분의 형태로 표현된다.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올 텐데 자 여기 있는 이거 자 앞에 전류에 대한 거 나왔었죠. 지금 요것도 요거 외워줘야 돼요. 예. 전압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가 전압에 대한 그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에 대한 식이에요. 자, 뭐 이거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자, 커런트를 구하래요. 자, 여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자, 커패시터에 붙어 있는 요 커패시턴스 상수라고 했죠. 커패시턴스 상수의 단위는 자, F라고 써요. 페럿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페러데이 할 때 그 페럿. 자,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 지금 있는 거죠. 자, 전류를 구하래요. 그리고 지금 전압이 6 코사인 ET가 나왔어요. 자, 6 코사인 ET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형태죠. 뭐 코사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자, 직류가 아닌 교류 전압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교류 전압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겠죠. dt분의 dv가 0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자,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 커패시턴스 상수가 그러니까 얘가 C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거기에 dt분의 dv니까 이거 시간에서 1차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12 사인 ET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자 하나 더 있는데 요게 자 전압과 그러니까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 뭐 지금까지 한 얘기 다 기억을 못해도 상관없는데 얘랑은 적어도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되고 다음 학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거 강조할게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아까 했던 얘기예요. 자, DC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압의 변화량이 0인 경우를 얘기해요. 전압의 변화량이 0이니까 당연히 전류값도 0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마치 개방된 회로처럼 취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5.2가 나오는데 여기 그러니까 5.2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예제를 일단 같이 풀어봅시다. 자, 지금 커런트를 구하래요. 앞에서 전류는 우리가 전압의 1차 미분으로서 표현했었어요. 전압의 1차 미분에다가 커패시턴스 상수를 곱해주면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커패시턴스 상수 C가 지금 1페럿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전압이 이와 같이 나왔는데 자 뭐 여기 얘기가 더하면 자 이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항상 0인 거죠. 자 여기서 DC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도 요 구간 이후에도 1V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직류 상태예요. 근데 자 여기 있는 요 구간에서만 교류 상태예요. 자 교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게 되면 다 교류인 거예요. 그래서 교류 상태예요. 교류 상태일 때만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 값이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A분의 1이니까 이때의 기울기가 AT가 되는 직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를 구하게 되면 자, 앞에서 구했었던 공식에 의해서 I는 C 곱하기 DT분의 DV가 되고 자, 이거를 계산하면 지금 여기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전압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0. t가 a분의 1보다 큰 구간에서도 전압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0. 자, 여기 요 구간. 아까 여기 때 at니까 얘를 시간에서 1차 미분하면 a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자, 전류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밑에 써 있는 요게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6장과 7장에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커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내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마치 관성과 같은 역할을 해요. 관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관성이라고 하는 게 그 내가,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나는 내 위치를 유지하고 싶은 관성이 있어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성 배웠죠? 자신들이 없는데. 뉴턴의 뭐 3법칙 있잖아. 뭐 작용, 반작용 그런 거. 네. 자, 커패시터나 인덕터는 전기적인 관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외부에서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뭐 끊어지거나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더 공급되거나 그럴 때 그것을 반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continuous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전압 값이 순간적으로 연속되는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자, 외부에서 공급되는 그 값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더라도 커패시터의 양단에서는 전압값이 순간적으로 값이 유지되는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이 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 자, 제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라는 시간, 혹은 뭐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는 시간을 도입해요. 자, 뭐 여기 뭐 제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자, 플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임의의 시간이 있어요. t의 플러스라고 쓰게 되면 자, 일단 t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조금 지난 시간, 그 시간을 t의 플러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t의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t의 시간까지 가지 않았어.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t의 시간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 0을 기준으로 봅시다. 0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 이 회로가 켜진다고 봐요. 회로는 켜졌는데 켜지고 나서 조금밖에 시간이 안, 그러니까 정말 조금밖에 시간이 안 흐른 경우를 얘기해요. 제로 마이너스는 아직 켜지진 않았어. 근데 조금 있으면 켜지는 때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continuity principle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값이 순간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t 플러스와 t 마이너스 사이에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전기적으로 관성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류의 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동작을 해요. 알겠죠? 자, 뭐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면 두 개 더. 자, 우리가 지금 볼 때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두 개념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봅시다. 이 회로가 언젠가는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회로가 켜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지금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데 언제 켜졌는지 모르겠어. 누가 켰는지 모르겠으면. 근데 언젠가는 이게 얘가 처음 만들어졌고 언젠가는 꺼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켜져 있겠죠. 자, 그러니까 t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은 이 회로가 켜지지 않았을 때 얘기해요. 회로에 켜지지 않은 그 시점. 그러니까 진짜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아직 켜지지 않은 시점. 자, t 이퀄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점을 우리가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 회로가 안정 상태로 들어갔을 때를 얘기해요. 물론 이제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회로에 뭐 중간에 뭐 과도기가 있어서 뭐 중간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압과 전류의 변화가 있을 수 있더라도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르면 일정한 값으로, 그리고 교류 상태에서도 교류 정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출렁임이 뭐 진폭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진폭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요 상태가 돼요. 이거를 교류 정상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에서 무한대 개념이 나오게 되면 정상 상태를 물어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t 플러스와 t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 혹은 제로 플러스와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찰나의 순간만큼 더 더해진 거예요. t에다가 정말 뭐 요만큼의 시간을 더 더하는 거. 그리고 t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것보다 굉장히 찰나의 순간만큼 전 시간을 얘기해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이 회로가 안정된 상태를 우리가 자, 적어도 회로에서는 얘기할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이 회로가 켜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좀 이따 보게 되면 오늘은 안 보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이 내가 이 회로가 언제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회로가 켜진 시점부터 지금 내가 관측한 시점 혹은 내가 원하는 시점 t까지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t까지. 자, 0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관측하는 그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내가 원하는 시점 t까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 다른 건 좀 복잡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 개념은 우리가 알아둡시다.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는. t 플러스 t 마이너스 혹은 제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의 시간 플러스 무한대의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